전일 방송 제목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총선 이후 첫 거래일 한국 증시 과연 잘 버텨줄까였는데요. 일부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100포인트 급락설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면서 증시도 잘 버텨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을 뜻하는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정의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다행입니다. CPI 쇼크를 딛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 입장으로 봐서는 다행한 일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 원칙을 누차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을 전체적으로 두고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호 사장께서도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지켜라.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사시가 예. 시장경제 창달, 또 기업을 중시하는 기업 친화적인데요. 역시 그 한국 증시는 어제 그 잘 버틴 데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뉴욕 증시가 사실 그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주가가 끝났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그 PPI 우리 조인지 캐스터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요. 이걸 정치적 측면에서 재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CPI가 나스닥이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죠. 그렇죠. 결국은 사실 어제 그 CPI 충격이 있었죠. 이거를 증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멀어지고 폭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증시의 불안인데 오늘 그 PPI 결과가 이걸 완충시켰고 예. 페드의 그 권력 3위인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결국 CPI 충격을 완충시켜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들 그 3월 PPI 그 통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상치가 0.3인데 0.2로 나왔고 2월 달에 0.6인데 한 3분의 1 정도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뉴욕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사실 윌리엄스 총재가 우리가 글로벌 빅마우스에 우리 김지현 PD께서도 잘 그 맥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어제 3월 CPI 나왔을 때 하버드대학교 레리 서머스 교수가 올해 연내 금리 인하거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대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시에 충격을 미쳤는데 오늘 뉴욕의 페드의 권력 3위인 금리 인상 얘기를 의식을 해서 금리 인하는 가고 있다. 결국 목표치대로 이렇게 인플레가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시각이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이게 정책 당국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모습을 오늘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 좀 어려울 때 나서이지 좋을 때 나서면 안 된다. 좋을 때 공치사학에서 나서는 거 아니다. 경제 강요들을. 이게 오늘 윌리엄스 총재가 한국의 경제 강요들한테 보여준 대목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라가르드 총재도 오늘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사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들 좀 아실 거고요.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은 페드에 쫓아가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페드 쫓아가기다. 한국은행도 이창재 총재도 페드 쫓아가기다. 이런 쪽에 얘기 나왔습니다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분명히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지금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쫓아가는 거 아니다. 이 발언도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 중에서 어제 그 강하게 반등하고 오늘 어제 강하게 이제 떨어졌죠. 예. 이런 가운데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스닥은 한 1.5%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5% 강하게 반등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내 증시가 잘 버텼는데요. 271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장 막판까지 꿋꿋이 버텼네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 이후에 어제 한국 증시가 잘 버텼습니다는 오늘도 한국 증시의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외환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엔달러 환율 지금 153엔을 돌파하자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게 또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어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53엔 가니까
일본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환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뉴욕 판시에서 일본 정부의 그 이렇게 노력, 추가 엔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큼 먹혔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김 PD께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153엔 그대로 지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럴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보면 올해 미국이 2.5%, 일본이 사실 그 올해 1% 못 미친다. 그리고 금리 차를 보면 연내에 미국이 2차례 정도 내린다. 그럼 5%다. 그리고 사실 그 일본이 2차례 정도 올린다. 0.5%다. 5%와 0.5% 어디로 가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추가 엔저에 베팅한다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모든 환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월가에서는 사실 그 작년 말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국제 시장에서 미사 N으로 통하는 삭각기 발언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해제할 때는 삭각기 발해가 엔달러 환율이 123에서 125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뭐 삭각기 발해보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내 그 외환시장에서 한 30년 이상 그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감안해서 너무 이 양반 얘기는 너무 마스인 정책 요인만 강화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이 월등히 일본보다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처럼 이런 시각으로 한다면 엔화에 베팅해야죠. 엔화를 사야죠. 그런데 작년에 우에타 취임 이후에 엔화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일관성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월가에서 보면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3엔입니다. 작년 말에 미사 N으로 통하는 삭각계 발해가 125엔을 했습니다. 삭각계 발해 얘기를 듣고 엔화를 투자했다면 진짜 대실수입니다. 그렇죠. 대손실이 났죠. 그래서 이것도 우에타의 굴욕과 함께 삭각계 발해의 굴욕이다. 이게 경제 여건이 지금 과거보다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삭각계 발해 미사 N으로 통했던 것이 1990년대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경제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시장에 그때그때 뉴스를 아주 쌤 타임으로 이렇게 들고 이게 전망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요. 국내 증시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말 그대로 버텨줬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총선 이후 첫날 많은 사람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쇼크도 있었고 총선 결과 어찌됐든 여당이 참패했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앵커랑 방송 전에도 예. 일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오늘 첫 거래에 어제가 되겠죠. 예. 100포인트 정도 코스피 하는데 우리는 제목을 좀 잘 달자.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버텼나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의 그 우리 코스피 지수가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한 2포인트 정도 거의 그 정도 예, 상승했죠. 그렇죠. 아주 대단히 선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1조 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외국인들이 주체별로 보면 1조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또 대형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려울 때 고객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이 이익을 하는데 이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예. 오히려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첫날에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한국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1조 원 넘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요. 예. 또 한 건 개인 투자가들도 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규모는 좀 아까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일본 증시로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총선의 첫날에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311억 규모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는 이 정도 매입한 것은 어려울 때 개인 투자가들도 애구심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예. 이렇게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어려울 때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십시오. 1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결국 1조 원 파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포인트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행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자 어제 한국 증시가 선방한 것은 고양이가 죽기 전에 한번 튀어오르는 네드캣 바운드가 아니냐. 예. 이런 쪽의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외국인들한테 이 시각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absolute no,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아닐까? 아니다 하는 시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계속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금리 차나 환차익 측면에서 우리 주식 매력 있습니까? 네, 총선 결과를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는 것이 피셔의 자금 이동설상, 금리 차와 그 다음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환차익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만 피셔의 공식은 뭐 다들 아시죠?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뭐 다들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정치적 측면에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 증시가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 살 만큼 금리 차 면에서는 우리가 매력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미 간의 지금 금리 차가 사실 2%포인트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이 높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사실 1조 원 정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밖으로 이탈될 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은 금리 인하 시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는 안 되겠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2차례 정도로 축소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패드를 앞서서 먼저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금리 차면에서는 지금 2%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 그렇죠. 금리 차의 매력이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만큼 매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63원인가 63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캐리 자금의 역사에서 외국 자본이 유입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총선과 같은 단기 이슈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이런 피셔의 자금 이동살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 측면에서는 한국의 어제 외국 자본들이 1조 원 정도 매입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여건은 아니다. 이런 것을 잠정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외국인들은 저PBR 종목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토대로 야당도 증시 부양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쪽의 해석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도 무슨 얘기냐 하는 예. 쪽에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1월 20일 날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서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부 H증권사가 저 PBR에서 내수와 수출과 관련돼 없이 그냥 전부 저 PBR 종목을 때려가지고 이게 이제 뜰 것이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외국인들이 살 때는 매력적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내수 관련된 저 PBR보다는 수출 관련된 저 PR 이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내수 관련된 저 PBR, 수출 관련된 저 PBR에서 수출 관련된 저 PBR이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샀던 것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기존의 자체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한 거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1조 원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냐 이유를 때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저 PBR 종목을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선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시청자분이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야당도 이제 책임 있는 정당을 하려면 한국 경제 살려야 됩니다. 한국 증시 살려야 됩니다. 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역시 한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별히 야당이든 여당이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증시를 뭐 부양해야 되니 뭐니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수출 관련된 저 PBR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제 환율이 1,364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현대차라든가 저도 거기 가서 강의했습니다는 올해 사업 환율이 대부분 다 1,260원 정도로 봤습니다. 1,360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1,260 정도의 사업 환율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환율이 100원 정도 뛰었습니다. 1,360원대 갑니다. 그러면 달러당 자 올해 사업 계획 환율이 1,260원인데 지금 환율이 1,36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수출을 한다면 대형 수출이 이익이 나겠죠. 환차익이 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주목해서 PBR 종목 중에서도 수출 관련된 PBR 종목, 이것은 환율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특별히 야당이 증시 부양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 국내 증권사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유를 뜯어맞기보다는 1월 20일에 그러한 수출과 관련돼서 환율상의 매력 때문에 사실 이 저PBR 종목의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산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기염을 토했죠. 어려울 때 이렇게 현대차가 5% 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실 5.7%까지 올라갔네요. 예, 그렇죠. 기아차가 3.4%에서 정말로 한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총선 결과에 따른 권력 구조 재편, 한국의 권력 지표 개편보다는 결국 기업의 매력 때문에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선 결과 이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 기업의 매력, 한국 기업의 매력 이것 때문에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 수출 관련 저PBR 종목들도 잘 갔고요. 그리고 AI와 결부된 K 반도체 이 역시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뭐 한미 반도체에서 결국 AI K 반도체들이 좀 한국 증시를 이끄는 측면이죠. 우리 김채인 PD께서 방송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올랐죠.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네요. 현대차, 기아차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인가도 어제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연초부터 세계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AI와 반도체지 않습니까? 한번 반도체 6% 넘게 올랐는데요. 예, 그렇죠. 김천 PD께서 발빠르게 준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AI K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무슨 총선 결과에 외국인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자, 연초에 AI의 그 창립자인 AI의 그 선두격의 샘 올트만이 한국에 방문해서 AI K 반도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됐습니다. 그 외에 지난달에 젠스랑 엔비디아의 창립자인 젠스랑이 AI K 반도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 이런 과정에서 자, 한국 세계 산업계에서는 오픈 AI,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 손잡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가졌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 4월 이후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일 때 이건 좀 안 된다. 삼성전자가 감산했을 때 국내 증권사 반대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쟁사를 도와주는 공생적인 아주 대책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감산이 베로 그로바스만 효과가 기대 이상 나는 것이 올해 1,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베로 그로스만 감산 대책의 효과가 아주 결정적이라는 게 올해 1분기였었거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익 같은 거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삼성대 영업이익이 37조 정도인데 이 FM 가이드에서 나온 겁니다. 예. 내년에는 52조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자, 앞으로 AI와 K 반도체 시대에서 삼성전자, 신만전자, 그다음에 코스피의 3천선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강하게 어려울 때 한국 증시를 이끌었다. 그게 기업이다.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정례 평가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될 가능성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계속 사니까 한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기적으로 보면 4월 달서부터 3대 평가사들의 한국에 대해서 정례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국가 권력이 중요할까, 기업 권력이 중요할까? 자, 어제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 채무 비율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로 지난해 50%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채무 속도가 현 정부에서 다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는 세계 최고 속도다 하는 것은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 채무 등급은 2016년 S&P의 마지막 상향 조정 이후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가는데요, 우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 채무를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상 국가의 권력 재편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과 기업의 신용 등급은 다른 겁니다. 근데 기업의 신용 등급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 여부 관계없이, 정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철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국의 대형 기업들의 국가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이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어려울 때 한국의 공기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가 권력 재편과 관계없이 기업을 중시한다. 한국 기업의 매력을 중시한다. 하는 것을 아마 총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이고, 왜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김정은 사장님께서 어려울 때 각종 추측을 하지 말아라. 한국경제신문의 사시가 기업을 창달하고 시장경제 창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왜 기업을 중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격이 총선 결과 이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뜯어붙이죠. 에서 뜯어붙이는 시각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외국인들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 어제 첫 거래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도 그렇지만 사실 대승한 야당도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총선 결과에서 왜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대승했을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에서 보면 여당이 여당이죠. 그렇죠. 여당이 이제 참패하고 그렇죠. 야당이 이제 대승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미저리 인덱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저리 인덱스는 실업률과 물가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 쇄신할 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둬야죠. 그리고 이번에 대승한 야당도 책임 있는 정당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살리게 나서야죠. 결국은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 국정 쇄신을 하든 대승한 야당 입장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는 길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한국 경제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인구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건 여야가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자본에 있어서 생산성이 취약하는 문제, 이것도 자막이 좀 너무 빨리 돌아갔네요. 좀 이렇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막이 이제 미리 돌아갔던 얘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막이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돌아가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참패한 여당도 국정쇄신하려면 요거 해결해야 되고, 수권 정당으로 야당이 일단 똑같은 문제를 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결국은 국민의 표심을 여당에서 야당으로 몰아진 게 뭘까? 일부에서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다 뭐다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민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뼈 아플 때 국민들이 뽑아줬던 대통령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강요들은 엘리트가 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겸손해서 현장을 가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학교 나왔어? 이렇게 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내가 이 학교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존경받아야 돼? 이러면 뭐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좀 이렇게 열이 나는데요. 좀 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패했던 여당도 국정 쇄신을 하려면 수권 정도 야당에서 하려면 국민이 나서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되고 정신을 살려야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는 방향은 똑같다. 그래서 제발 이번에 여야 총선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서로 갈리지 말고 가는 길은 똑같다. 이번에 계획에서 좀 화합 좀 해주세요. 예. 가는 길은 똑같다. 결국 국민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좀 화합을 좀 도출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가고 한국 정치가 가고 여든 야든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주가가 살아나야 후손 세대들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꼭 좀 총선 이후에 이틀 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